네, 우리 이어서 제 3차 시 수업 내용인데 이게 이제 우리 복음서 연구와 관련된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그 narrative criticism 과 관련되어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서사 비평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 줄거리를 이 앞 시간에 이제 제가 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 요점이 무엇인가? 예. 어떤 한 본문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그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점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사렛 해당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의도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요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누가는 왜 그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 앞부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그 외에 뭐 굉장히 많은 요점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죠. 요점을 이제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어떤 본문, 그 본문을 특별히 이제 서사 비평이라는 측면에서 보실 때는 캐릭터, 인물들을 이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물들은 이야기의 줄거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어떤 이야기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바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건 제가 좀 이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때론 사람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 여자들, 아이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그룹들. 때론 사람 아닌 다른 존재들이 이야기의 또 핵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성령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각 복음서 저자들은 그가 특히 강조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예가 누가인데 그 여인들에 대한 관심, 우리가 이 앞전에 이제 누가복음 특징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인들에 대한 관심과 또 그들에 대한 기록, 예를 들면 예수의 후원자들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독특한 묘사 방식,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누가복음 1장, 2장의 상세한 기록,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두 여인의 어떤 행동을 그려놓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특징이 한 예인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만들어갈 어떤 그 줄거리에 포인트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물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은 이야기 줄거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서 이제 보시면은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예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라고 이제 여겨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정과 무대인데, 이것도 똑같은 이제 좀 시각으로 여러분들 접근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를테면, 그게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가르치시는가? 이게 성전인가?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로 이게 나사렛인가? 아니면은, 베세다인가? 아니면은, 두로와 시돈인가? 산인가? 바다인가? 이게 언제인가? 새벽인가? 저녁인가? 밤인가? 자, 이게 어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서사비평, 줄거리를 찾는데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여기 나사렛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나사렛인데, 지금 제 그 머릿속에 이제 장소와 관련해 가지고 딱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걸
그렇게 유념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장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야기 줄거리 속에서 굉장히 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14장에 보시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장에 보시면 13절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비인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마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이야기 줄거리 속에서 지금 마태복음에는 장소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 장소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베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세다는 유대 땅이죠. 예.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설정이 어딘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 하나를 더 만나게 됩니다. 15장을 가보시면은 29절을 보십시오. 15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이제 줄거리 속에서 21절을 보시면은 이제 더 올라가 보는 거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그러니까 21절 이하부터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29절에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즉 두로와 시돈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이 두론과 시돈 지역은요, 무대 자체가 이거는 유대 땅이 아니고요, 이방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이방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흔히 이제 칠병이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7개의 빵 조각과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물고기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가? 학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견해입니다. 같은 사건을 달리 표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 아니야 이건 완전 두 다른 사건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분명히 두 다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즉 이 이야기 속에서 서사비평이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본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보자면은 이 오병이어 앞서 14장에서 발생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이거는 일종의 예수님이 베푸신 메시아 잔치가 유대 땅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잔치가 이방 땅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왜 12 바구니가 남고 유대 땅에서는 그리고 이방 땅에서 7 광주리가 나왔을까요? 왜 그렇게 숫자를 나누어서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의도가 그 속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완전 숫자죠. 그리고 완전 숫자이면서 동시에 12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러한 잔치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나 7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이방인을 위한, 이거는 충만한 숫자죠. 이거 역시도 완전한 숫자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을 위한 메시아 잔치가
펼쳐진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광줄이죠. 7광줄입니다. 예. 그 무대가 어딘가를 알므로 해서 우리는 훨씬 풍부한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장소가 어딘가에 따라서 그 이해 정도에 따라서 훨씬 풍부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또한 새벽인가 저녁인가 밤인가. 예를 들면 요한에게 있어서 밤은 어떤 함축적인 의미와 상징을 가진 듯하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께 찾아왔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비밀을 의미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신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다. 사람 눈이 보이기도 눈을 의식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이 심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의 정말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의 어떤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밤중에 떠났습니다. 그의 어떤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 여기 보시면은 설정, 그 다음에 무대 앞에서 본 인물, 요점, 이제 줄거리, 이제 이와 같은 내용, 아주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을 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제가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게 문화적 무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같은 본문을 여러분이 접할 때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성서 본문을 쭉 한번 보십시오. 46절부터 44절부터 46절까지는 손님에 대한 호의와 친절에 대한 어떤 그 결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손님을 맞이할 때 이제 키스를 하고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심지어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는 것들, 이제 손님에 대한 호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 왜냐하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8절 같은 경우는 당시의 식사 테이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식사 테이블과는 완전 다른 그러한 어떤 모습이죠. 이와 같은 어떤 문화적인 무대, 이것뿐만 아니라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도 그렇죠.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그리고 아들과 지금 잠을 같이 잔다라고 하는. 그 당시 갈릴리 사회에서는 부유층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 방에서 같이 자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풍경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대목들이죠.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다면 서사비평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해석할 때 그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그 점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비평과 이제 관련해서 좀 보시면은 Social Scientific Criticism입니다. 예, 이건 이제 보다 더 최근에 발전한 것인데요. 역사 비평적인 해석법으로서 최근에 발전한 것은 사회학적인 연구입니다. 예, 용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회과학적 비평입니다. 사회학의 이론과 모델을 이용한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대 사회 모습을 설명하는 사회 묘사, social description으로 시작되었다가 사회 현상을 특정 기간의 사회 역사 연구를 통해 설명하는 사회 역사, social history, 이제 이걸 거쳐서 사회학의 이론과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사회 과학 비평으로 social scientific criticism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지는데요. 사회 과학 비평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사회과학적인 비평이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복음서를 이제 보는 그런 어떤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본 이것도 한 예가 되겠죠. 문화적인 무대인데 요것도 이제 사회가 문화적인 한 무대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좀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 사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이를테면 손님을 맞이할 때에 이제 문화 속의 모습이지만은 그 사회적인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럴 때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 왜 발을 시켜주었는가?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사회 모습은 굉장히 많은 먼지, 그러니까 잘 닦여진 그러한 사회는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제 신발도 좋은 신발을 신었을 리는 없고,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발을 씻겨 주는 이러한 어떤 모습이 사회적인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깊이 이제 파고들어서 그 당시에 뭐 어떤 수로 공사는 어떻게 또 했고 물은 어떻게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 구조는 어떠했는지 뭐 등등 그런 부분들 식사는 하루 세 끼 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까지 다 이제 찾아서 연구하는 것으로 여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사비평입니다. 그래서 1968년 마일렌버그는 한 강연에서 양식비평과 그 너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설을 했는데요. 이 강연은 즉각적으로 성서 연구의 통합적이고 문학적인 방법에 초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일렌버그가 말하는 양식비평 너머란 다름 아닌 수사비평이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건데 용어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은 수사비평은 한 작품이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기법, 한 작품이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기법. 이건 성서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 분야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용하는 독특한 기법, 즉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사비평이 비록 성서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68년부터 부각되기 시작했지만 수사학의 출발은요. 아주 오랜 고전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사학의 시작을 누가 하게 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게 되거든요. 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이전부터 면밀히 문학 비평의 숨결을 유지해 왔는데 1960년대 와서야 다시 크게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서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작점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 문학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마일렌버그도 성서 연구의 수사 비평을 적용하고자 하자고 제시한 것뿐이지 수사 비평의 창시자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시학에서 수사적 담화를 어떤 주어진 경우에 설득의 모든 가능한 수단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사기 종류를 공공의 정책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청중을 설득하는 신중한 수사학, 어떤 사람의 행동을 비난 또는 칭찬하는 법정의 수사학, 그리고 의식적 행사에서 한 사람이나 어떤 집단의 칭찬받을 일 또는 비난받을 일을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시의 수사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싫었냐면 여러분들에게 수사학의 기본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그냥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올려드렸고요. 수사 비평은 이 부분 신약 성서 중에서 서신에 많이 사용되는 해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보다도 특히 신약학자들 중에 헬라 수사기 능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아울러 고전 헬라 문학 전문가들의 교류가 필요할 것이고요. 수사비평은 서신만이 아니라 이야기글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연설이나 설교를 해석하는 데도 유용하다. 앞으로 헬라 수사학은 신약 해석이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예. 요건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사실은 여기에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한 작품이 의미를 전달할 때 사는 독특한 기법,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스타일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편지, 바울의 어떤 편지에 많이 적용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복음서와는 아주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연관이 사실 되진 않고요. 복음서는 위에서 본 주로 이 서사비평 이것과 관련돼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잘 여러분 숙지하셔서 이후에 복음서를 연구하는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주어졌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연구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다음 기회에 이제 대면으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 못다한 이야기들 듣고 같이 더 깊이 공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